요즘은 1억은 준비하시죠. 그 말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반찬처럼 당연하게 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화를 내면 피할 수라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웃음 뒤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집은 해줄게요. 대신 맞춰주시면 좋겠더라고. 저는 그 말이 부탁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조건인지. 딸은 제 눈치를 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몸 전체로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전 부엌이 떠올랐습니다. 새벽까지 서 있던 그 부엌이요. 그때도 저는 웃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딸에게 그 길을 물려줄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 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웃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딸이 말끝을 삼키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부엌 불을 줄이고 찬물을 올렸습니다. 결혼 준비가 즐겁다던 아이가 그날은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 들어왔죠. 현관불을 켜는 소리가 나고도 한참 뒤에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괜찮냐고 묻는 대신 밥은 먹었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딸은 웃어 보이려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못 본 척했습니다. 예비시댁에서 집을 마련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3억 전후로 작은 아파트를 현금으로 사주겠다고요. 저는 숨을 내쉬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켠이 놓였죠. 그런데 딸이 조심스럽게 컵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집값에 보태라는 뜻은 아니래요. 대신 시작할 때 필요한 돈을 우리 쪽에서도 맞춰주면 좋겠다고 했답니다. 남자친구가 전해준 말이 이거였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1억은 준비하시죠. 저는 그 문장이 왜 이렇게 차갑게 들리는지 몰랐습니다. 숫자 하나가 사람의 체온을 빼앗더군요. 딸은 엄마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아이가 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장녀라 그런지 미안하단 말은 안 하는데도 온몸으로 미안해하고 있었죠. 저는 딸의 등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찻잔이 식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옆방에서 TV를 켜놓고도 소리를 줄인 채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둘째 등록금 고지서가 식탁 서랍에 들어있는 걸 떠올렸습니다. 노후 통장도 아직 든든하다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딸 결혼은 딸 일이라며 담담한 척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담담한 척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담담하지 않다는 뜻이었죠.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딸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두 개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날 밤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딸이 자기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한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찬물이 다 식었는데도 손을 떼지 못하고 있었죠. 속에서 오래전에 접어둔 기억이 슬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결혼 때 친정이 무리에 보태주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대출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은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는 척하며 밥을 차렸죠. 그리고 시댁에서는 고맙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 목 안에 지금도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결혼 앞에서 돈이 기준이 된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보다 먼저 보인 건 딸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을 꼭 다물고 웃으려던 그 얼굴이요. 그날 밤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통장을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줄을 서 있었지만 줄 끝이 보이지 않더군요. 생활비 통장, 적금, 노후로 묶어둔 돈, 둘째 학비를 위해 남겨둔 돈. 한 칸씩 세어보니 1억은커녕 마음 편히 내밀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을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딸이 직장 다닌 지 오래되지 않아 모아둔 돈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혼수에 보태려고 천천히 모아왔죠. 그런데 갑자기 내년 봄 안에 하자는 말이 나오니 시간도 없습니다. 돈도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서랍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우리 얼마까지 가능해? 남편은 한숨만 쉬더군요. 여보, 그 집이 집을 해준다잖아. 우리가 빚까지 내면 너만 고생이야. 저는 그 말이 맞는 걸 알면서도 서러웠습니다. 맞는 말이라서 더 서러웠습니다. 제가 서러웠던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설명해야 하는 쪽이 된 것이었습니다. 설명하면 구차해지고 설명 안 하면 무시당할 것 같은 그 느낌. 그 느낌이 오래전부터 익숙하다는 게 더 무거웠습니다. 딸이 저녁에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괜찮아. 내가 모은 돈으로 조금씩 하면 돼. 저는 괜찮다는 말이 왜 이렇게 비겁하게 들리는지 모르겠더군요. 아이가 자기 삶의 시작부터 미안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은 사람이 괜찮다고 말할 때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도록 써온 목소리였으니까요. 딸이 제 목소리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세탁소에 들렀습니다. 늘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어주는 세탁소 사장이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이고, 얼굴이 왜 이래요? 누가 돈 얘기했구먼. 저는 웃어 보였지만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사장은 옷걸이를 툭 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결혼은 시작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고개 숙이면 평생 숙여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짧은 말인데 오래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 1억이 정말 부탁인지 앞으로도 계속 따라붙을 기준인지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웃으며 넘기기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얼굴을 보고 물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으로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탁인지 조건인지.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머릿속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쪽이 이미 결심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 저는 먼저 제 마음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자꾸만 옛날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친정이 정말 무리했습니다. 아버지가 대출을 알아보러 다니던 뒷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은행 문을 들어서는 아버지의 어깨가 그렇게 좁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버스 창문 너머로 보고 모른 척 고개를 돌렸죠. 어머니는 예단 상자 대신 살림살이를 하나라도 더 챙겨주겠다며 밤늦게까지 장을 보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면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살림을 차렸고 저는 시댁에 들어가 첫 명절을 맞았습니다. 설레는 마음보다 긴장이 더 컸던 날이었죠. 그날 시어머니는 상 위에 반찬이 부족하다며 제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이런 거야.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야지. 저는 새벽까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부었는데도 앉지를 못했습니다. 남편은 술자리에서 웃고 있었죠. 그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나오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왜 얼굴이 그래? 괜히 일을 키우지 마.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제 수고를 묻지 않는 순간, 제가 당연한 사람이 되는 순간, 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면 예민한 며느리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이 저를 오래도록 입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했습니다. 제사 준비, 시댁 행사, 병원 동행. 제가 움직이면 집안이 굴러갔고 제가 멈추면 제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도록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쌓이는 것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켜켜이. 그런데 딸의 결혼 앞에서 또 같은 장면이 보였습니다. 말끝마다 기준이 붙고 웃는 얼굴로 요구가 오고 우리는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딸에게 그 길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쌓아온 그 침묵을 딸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1억이 꼭 필요하대. 딸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좋은 분이야. 그냥 기준이 그런가 봐. 그 말이 더 무섭더군요. 좋은 사람이 기준을 내세울 때가 제일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웃으면서 요구하는 말이 화내며 하는 말보다 더 깊이 박히거든요. 저는 그걸 온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깐 얘기할 수 있니? 수화기 너머로 망설이는 숨이 들렸습니다. 그 숨이 제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참는 쪽이 아니라 묻는 쪽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생각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묻고 나면 무엇이 달라질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딸은 출근이라 나오지 못했고 저는 일부러 점심시간을 쪼갰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는데 햇살이 유독 밝더군요. 남자친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잘하겠다는 말은 지금 당장 해야 할 말을 미루는 방법이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너희 부모님이 말한 1억 꼭 해야 하는 거니? 남자친구는 머뭇거리다가 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예단도 예물도 안 받으신대요. 대신 리모델링이랑 혼수 조금, 결혼식 비용이랑 여행 비용 일부로 쓰고 남는 건 둘이 시작하는 돈으로 두면 좋겠다고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대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요즘은 다들이라는 말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다들 그렇다는 말은 내가 못하면 이상한 거라는 말과 같습니다. 기준을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시험대에 올라간 느낌이었습니다. 통과하면 되고 못하면 부족한 집이 되는 구조였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그 1억이 꼭 있어야 결혼을 진행한다는 뜻이니. 남자친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아야 할 건 이미 다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탁소에 들렀습니다. 세탁소 사장이 제 표정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맞죠. 기준이란 말이 제일 무서워요. 기준이 생기면 비교가 시작이거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장은 웃으면서도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남의 집 기준에 맞추다 보면 내 집이 부서져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걸어오는 내내 귓속에서 맴돌았죠.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상견례에서 돈 얘기 나오면 그냥 못 넘겨. 남편은 불안한 눈으로 저를 보더군요. 여보, 그래도 오늘만 참자. 결혼은 딸 일이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딸 일이라서 더 못 참겠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정도 긍정도 아닌 침묵이었습니다.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밥만 먹고 오자. 저는 딸 목소리가 작아진 걸 느꼈습니다. 그 작아짐이 오래전 제 목소리를 닮았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옷장 문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웃으며 밥만 먹고 오면 된다고들 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를 확인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1억이 부탁인지 조건인지. 그날 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말로 꺼내지 않았지만 이미 결심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동네 한정식집 방에서 했습니다. 예비 시부모는 처음부터 웃으며 들어왔고 저는 인사를 하면서도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딸은 제 옆에 앉아 손을 모으고 있었죠. 아이의 등이 평소보다 곧았습니다. 긴장하면 등을 세우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죠. 남자친구는 자꾸만 물을 따라주며 분위기를 만들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낯설기도 했습니다. 반찬이 하나씩 놓일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만 숫자를 세었습니다. 오늘은 돈 얘기가 나오지 않기를, 그런데 나오면 피하지 않기를. 식사가 반쯤 지나갈 즈음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집은 마련해 주려고 해요. 애들 편하게 시작했으면 해서요. 저는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예비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따님 쪽에서도 시작 자금은 좀 맞춰주시면 좋겠더라고.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무서웠습니다. 맞춰주시면이라는 말이 마치 당연한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딸이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딸 무릎 위 손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1억은 준비하시죠. 예단 예물은 안 받아요. 대신 리모델링도 하고 혼수도 하고 남는 건 애들 통장에 넣어두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준비된 말인지 느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제 속을 뒤집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딸 옆에 앉아서 저쪽 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딸은 더 작아졌습니다. 어깨가 안으로 모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오래전 부엌 바닥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원래 며느리는 이라는 말을 하던 그 순간, 저는 그때도 웃었죠.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제가 지금 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딸에게 같은 길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잠깐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세탁소 사장에게서 온 짧은 문자였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요. 저는 화면을 끄고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딸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 오래 묻어둔 말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입을 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은이라는 말이 참 편하네요. 방 안 공기가 멈췄습니다. 젓가락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웃음을 유지한 채 물었습니다. 어머, 무슨 뜻이세요? 저는 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를 준비할 형편이 아닙니다. 대신 딸이 모아둔 돈과 둘이 벌어 살면서 차근차근 시작하겠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집까지 해주는데 그 정도도 어렵다고요. 그 말투가 존댓말인데도 반말처럼 들렸습니다. 눌러 담은 무시가 말끝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투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시어머니의 말투와 닮아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장모님 말씀은... 하지만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그 흐려짐을 확인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편을 정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딸 옆에 앉아 있어도 딸 편이 아닌 사람. 그 사실이 돈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러면 집을 다시 생각해야겠네요. 시작이 중요한데 그 말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이었습니다. 돈을 맞추지 못하면 집도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이라 더 서늘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면 구차해지고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인다는 걸 저는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구차해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밥상 위에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식당을 나와 차에 타자 딸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내가 잘할게.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잘할 게 없어. 잘못한 사람도 아니야. 딸이 고개를 창문 쪽으로 돌렸습니다. 어깨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채 앞만 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세탁소 사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땠어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끝났어요. 그때 직장 선배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존중이야. 존중이 없으면 시작하지 마.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예식장 계약금과 이것저것 준비해둔 것들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딸의 떨리던 손이 먼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말에 웃지 않기로. 그 결심이 얼마나 멀리 갈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더 이상 제 값을 남이 정하게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단단한 것들은 부러질 때 소리가 크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눈이 부어 있더군요. 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냥 내가 가서 말할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또 고개 숙이면 평생 그렇게 돼.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남자친구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페에 나온 남자친구는 밤새 울었는지 눈이 빨갰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득할게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남자친구가 놀라 제 얼굴을 봤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딸은 조건으로 시작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형편을 말해도 당신 부모님 기준은 바뀌지 않겠죠. 그러니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남자친구는 다급해졌습니다. 그럼 집은 제가 알아볼게요. 대출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대출을 진다고 해서 존중이 생기진 않아.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가슴이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눌러둔 말을 꺼낸 사람만 아는 그 느낌이었습니다. 딸이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꺼냈습니다. 남자친구 손이 반지를 잡으려 했습니다. 딸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한 발이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딸이 처음으로 자기 자리에서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미안해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오자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설명하지 않기로 한 사람은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정말 끝내는 거야.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끝내야 해. 남편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 한마디가 늦었지만 제 편 같았습니다. 늦게 도착한 말도 도착하면 위로가 되더군요. 집에 돌아와 예식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금은 일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딸을 숫자로 세는 자리로 보내는 것보단 훨씬 싸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연락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워야 할 번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를 지우는데 손가락이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고 나서야 숨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후련함보다 먼저 찾아온 건 고요함이었습니다. 소란이 멈춘 자리에 찾아오는 그 고요함. 그것이 끝인지 시작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파혼 소식은 금세 퍼졌습니다. 친척들은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물었고 저는 짧게만 웃었습니다. 설명하지 않기로 한 사람은 말이 줄더군요. 그 줄어든 말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며칠은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저는 꼭 받아야 할 전화만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화면이 꺼질 때까지 두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딸은 한동안 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에 부엌에 불이 켜지면 저도 일어났습니다. 말없이 옆에 앉아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딸은 받아 마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보다 옆에 있는 것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딸이 퇴근 후 운동화를 신더니 동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숨 좀 쉬고 올게. 그 말이 저는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숨을 쉬겠다는 말이 살아보겠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예비시댁에서는 몇 번 연락이 왔습니다. 오해였다. 감정적으로 결정했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오해가 아니었고 감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차분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흔들린 것은 마음이 아니라 손끝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불안해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말이 없었고 자려고 누워서도 뒤척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 그 말이 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늦어도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래 기다린 것들을 조금 녹여줬습니다. 직장 선배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선배는 제가 손을 떨고 있는 걸 보더니 말했습니다. 잘했어. 그 두 글자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오래 미뤄둔 글씨 수업이었습니다. 붓을 잡는 손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것들은 모두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주말마다 딸과 시장에 갔습니다. 비싼 혼수 대신 작은 냄비를 하나 샀습니다. 둘이서 국을 끓였습니다. 냄비가 작아서 국이 넘칠 뻔했습니다. 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냄비 뚜껑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자기 통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저는 제 노후 통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니 숫자가 덜 무섭더군요. 숫자는 그대로인데 제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세탁소 사장은 여전히 농담을 했습니다. 얼굴이 살아났네.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꾸민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몇 달 뒤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급하게 결혼 얘기부터 하지 않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이 웃는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번엔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한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딸이 좋아하는 것, 그것만 올렸습니다. 내일은 딸과 함께 작은 여행을 예약하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든 괜찮았습니다. 우리 둘이 정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파혼 이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알았습니다. 이게 원래 집소리였구나. 딸이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엄마, 나 숨 좀 쉬고 올게. 그 말이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숨을 쉬겠다는 말이 살아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주말에 딸과 시장에 갔습니다. 비싼 혼수 대신 작은 냄비 하나를 샀습니다. 둘이서 국을 끓였습니다. 냄비가 작아서 넘칠 뻔했습니다. 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이면 충분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 늦었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래 기다린 것들을 녹여줬습니다. 저는 다시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번엔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한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딸이 좋아하는 것, 그것만 올렸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은 밥상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